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홍성대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까지만 해도 아름다우신 이현수 선생님과 함께 공부를 해왔는데요.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통합과학의 화학에 관련된 내용은 선생님과 함께 공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이현수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멋있게 표현을 해주셔가지고 아마 화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여러분과 선생님이 봐야 될 시간이 자그마치 1년입니다. 최소 1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2학기 때까지 선생님과 함께 과학 탐구 실험까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기 전에 미리 싹을 잘라버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그럼 이번 수업 시간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주기율표와 원소의 주기성에 관련된 내용을 공부를 할 거고요. 부교재는 페이지 24페이지 한번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와 원소들의 주기성 해서 선생님이 원소라고 하는 글자에 크게 동그라미를 쳐진 거 보이죠? 그죠? 원소라는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게 배울 건데 사실은 지금 처음 나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거론되어져 왔던 내용이에요. 자, 어디에서 나왔었냐면요. 우리 우주 대폭발, 빅뱅 해서 우주의 초기에 어떤 기본 입자들이 생겨났었죠? 처음 생겼던 기본 입자는 전자와 쿼크라는 물질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기본 입자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그들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수소 원자핵과 그리고 헬륨 원자핵을 형성하기도 했고요.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점점 온도의 낮아짐에 의해서 떨어지면서 결국에는 그 전자가 수소 원자핵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헬륨 원자핵에 사로잡히면서 수소 원자와 헬륨 원자가 만들어졌죠. 자, 이것이 바로 원소의 탄생의 시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수소와 헬륨보다도 더 무거운 원소들은 어디에서 생성이 됐나요? 그렇지, 우리 별의 진화 과정에서 탄소, 철, 더 나아가서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이제 92번인 우라늄이라는 원소까지 생성됐다라고 여러분들 지금까지 열심히 배웠을 겁니다. 자, 이처럼 원소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거론된 내용이고요. 이러한 원소를 이번 시간에 드디어 뭐 하겠다? 정리해 보겠다, 배열해 보겠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칠판으로 와서 한번 수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주기율표에서의 주기율의 여러분들 의미를 아시나요? 아마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자, 주기율이라고 하는 것, 주기적으로 뭔가 반복된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우리 요일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처럼 말이죠. 자, 주기율의 의미는 뭐냐면 비슷한 성질이 규칙적으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주기율이라는 말은. 근데 그거에 대한 표래요. 근데 원소 주기율 표라고 하네. 즉 비슷한 성질이 규칙적으로 드러나도록 무엇을 배열한 표인 거야? 그렇지, 우리 주변에 있는 원소들을 배열한 표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원소를 규칙적인 성질이 나타나도록 배열한 표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러한 규칙적인 성질이 나타나는 주기율표, 현재는 우리 1번 수소, 2번 헬륨, 3번 리튬 이런 식으로 원자 번호의 순서로 배열을 하잖아. 그쵸? 자, 근데 과연 과거에서도 과연 뚝딱 하고 이것이 만들어졌을까요? 얘들아 빨리 우리 원소들을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하자 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훅 하고 나온 것은 절대 아닐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과거에 과학자들이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주기율표를 만들게 되었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라고 하는 내용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과학자는 누구냐면요, 바로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책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라부아지에라는 사람은 33종의
원소를 발표하고요. 그 원소를 뭐 하려고 했냐면 분류하려고 했어요. 원소들을 뭐 하려고 했다? 원소들을 분류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자, 근데 그때 당시에 라부아지에가 얘기한 원소에는 빛, 열, 막 이런 것들도 들어있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원소가 아닌 것들도 원소라고 했던 거죠. 그쵸?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이 라부아지에의 업적이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는 보지만 우리가 교육적으로, 그러니까 원소 주기율표의 발견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도 원소라고 하는 것을 분류하기 위해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에 의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처음에 라부아지에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 아마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인물 두 번째, 데베라이너. 데베라이너라는 사람은 어떤 걸 발표를 했냐면 바로 새쌍 원소설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새쌍 원소설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뭐 예를 들어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어. 자,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한다는 거야? 여기 있는 원소와 여기 있는 원소의 평균적인 성질이 얘가 그러한 평균적인 성질을 나타내고 있네. 그래서 이러한 세 쌍의 원소들의 묶음을 몇 가지를 발표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데베레이너가 세 쌍 원소설을 주장을 하게 되죠. 자, 그 다음 인물이 누구냐? 뉴렌즈라는 사람이에요. 뉴렌즈. 자, 이분은 아직 거기 아마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분은 무슨 얘기를 했냐? 옥타브설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옥타브 뭔지 알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자 이렇게 반복되는 걸 옥타브라고 하는데, 자, 뉴렌즈는 원자량을 기준으로 약간 이렇게 했을 때 뭔가 8번째마다 비슷한 성질이 반복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학교에 가서 짠 하고 발표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웃었다고 합니다. 웃음거리가 된 거죠. 그때 당시에는 비활성 기체가 아직 발견되기 전이기 때문에 이 뉴렌즈의 옥타브설이 사실은 다른 규칙성에 맞게 파악이 되지 않는 거, 한 가지 경우만 이제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웃음거리가 되었다고 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중요한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자, 4번. 자, 이 인물은 반드시 우리 암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누구냐면 멘델레예프입니다. 자, 멘델레예프라는 분은 최초의 주기율표를 발표한 인물로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주기율표를 만들었냐면요. 바로 원자량을 기준으로 해서 원소를 배열했습니다.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자의 질량입니다. 우리 나중에 화학원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되면은 이제 원자량이라고 하면서 이제 원자의 상대적인 질량이야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원자의 질량이구나. 가벼운 거부터 무거운 거 해가지고 쭉 배열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배열을 했더니 현대의 원소의 주기율표와 굉장히 유사하게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또 한 가지 굉장히 큰 업적이 뭐냐면요. 주기율표를 쭉 만들다 보니까 뭔가 이거와 이거 사이에 지금 원소가 있을 것 같아. 현재는 발견되지 않은 것 같지만 뭔가 원소가 존재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주기율표의 중간중간에 빈칸을 만듭니다. 자, 근데 무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빈칸에 대한 새로운 원소가 발견이 되고 그 빈칸이 실제로 존재했구나라는 것을 밝혀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빈칸을 놔뒀다는 얘기는 새로운 원소를 예측했다라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멘델레예프는 자, 세 가지 우리 초점을 가지고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멘델레예프 최초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면서 원자량을 기준으로 하였고 빈칸을 놔뒀다는 얘기는 즉 새로운 원소를 예측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 아마 책에 나와 있는 마지막 5번째 현대 원자 원소 주기율표를 만든 크게 공헌한 사람이 바로 모즐리라는 사람입니다. 자, 모즐리라는 사람은 현대 주기율표, 현대 주기율표를 제작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이고요. 자, 이 사람은 X선 회절법이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원자 내에 있는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알아봅니다. 그래서 그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쭉 뭐를 한 거야? 원소들을 한번 배열을 해본 거죠. 그래서 얘는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서 얘를 기준으로 원소를 배열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자, 그때 당시 멘델레예프의 말에 따르면 그때는 아르곤이라는 원소와 그리고 칼륨이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질량이 사실은 칼륨이 더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르곤 앞에 칼륨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면 칼륨 같은 경우는 양성자 수가 19개 있고 아르곤은 18개가 있어서 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위배되는 사례를 이제 모즐리에 와서 양성자 수를 기준으로 하였더니 전부 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나열이 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양성자 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현대에 와서 이제 우리가 원자 번호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5분의 과학자를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이, 현대의 주기율표라고 하는 것이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과거의 피나는 노력, 과거의 과학자들에 의해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공헌의 노력에 열심히 공부해보자 라는 의미로 한번 소개를 해보았고요.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던 그러한 과학자들의 이름은 그리고 그들의 업적은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저쪽으로 가서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배울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세요. 자, 여러분 잘 따라왔나요? 자, 주기율표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 앞서서 우리 전자 껍질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마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을 거예요. 우리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별빛의 스펙트럼이 선 스펙트럼으로 나온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 아마 전자 껍질에 대한 내용을 배웠을 텐데 이번 시간에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어떠한 주기율표와의 연관성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원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배웠나요? 그렇지. 원자핵과 전자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원자핵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자핵은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요. 선생님 몇 가지 지금 입자를 막 그리셨는데 원자핵은 그럼 뭐랑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맞아요. 양성자와 중성자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성자가 2개 있는 이러한 원자핵을 한번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러한 양성자가 2개 있네요. 그럼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라고 했으니 이것은 2번 원소, 그렇지? 헬륨 원자핵을 그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아무 위치에나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전자라고 하는 것은 원자핵 주변에 존재하긴 하지만 아무 위치에나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가 존재하는 특정한 뭐가 있다? 그치, 위치가 있다. 그런 것을 궤도가 있다라고도 부르고 이러한 전자가 존재하는 특정한 위치, 궤도를 우리는 전자 껍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원자핵 주변에 전자가 마치 기차가 기찻길만 이동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특정한 위치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쵸?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전자가 존재하는 특정 위치, 즉 궤도는 이거는 전자 껍질을 이렇게 궤도라고 쓰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궤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에너지만 갖는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에너지가 불연속적이야 라고 부릅니다. 뭐가? 에너지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과학자들은 생각했어요. 우리 10도씨의 물과 20도씨의 물을 20도씨 말고 10도씨의 물과 11도씨의 물을 선생님이 준비했는데 10도씨와 11도씨 사이에는 10.1 10.2 또는 10.001, 10.002 이런 식으로 무한히 많은 온도가 존재할 거야. 즉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마치 스펙트럼에서 빨주노초 파남보, 연속 스펙트럼에서 빨주노초 파남보가 빨간색에서 바로 주황색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흐려지면서 주황색으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것처럼 모든 에너지는 매우 연속적으로 끊김없이 진행이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자, 근데 이러한 전자와 같은 미시 세계에서는요, 에너지가 띄엄띄엄 불연속적으로 존재를 한다라는 것. 바로 이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의 껍질이 바로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띄엄띄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선생님이 각각의 궤도의 에너지를 한번 대충, 이거는 정확한 값은 아니에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값입니다. 뭐 예를 들어 첫 번째 껍질의 에너지를 그냥 1이라고 놓을게. 1. 그리고 두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뭐 4래 4. 세 번째 껍질의 에너지는 5라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전자가 여기 이렇게 있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있는데 얘가 네 번째 껍질로 가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뭐 해야 됩니까? 그치? 여기는 3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이제 4만큼의 에너지를 가진 2번 껍질로 갈 수 있다는 얘기. 그쵸? 만약에 내가 여기 4번에 2번 껍질에 있었어. 근데 내가 1번으로 가고 싶어. 그럼 얼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됩니까? 그렇지. 3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지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내가 여기 3번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있었어. 근데 내가 여기 4번으로 가기 위해서는 1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해야 되는 거지. 지금 보면은 2만큼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경우는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스펙트럼 자체가, 원소의 스펙트럼은 띄엄띄엄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 에너지 값 자체가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원자가 가지는 전자의 궤도 자체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원소의 스펙트럼은 언제나 선 스펙트럼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여기서 또 한 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되나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선생님이 은연중에 얘기를 했지만 지금 보면 바깥쪽 껍질로 갈수록 에너지가 커지고 있는 거 보이나요? 즉 원자 핵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에너지는 커지고요. 그리고 원자 핵으로부터 가까워질수록 에너지는 작아집니다. 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전자의 에너지가 작아. 그러면은 전자는 원자 핵으로부터의 인력을 이기지 못하고 가까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 이게 전자야, 지금. 내가 원자 핵이야. 그럼 내가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에 전자의 에너지가 가장 작은 경우는 가장 안쪽 껍질에 존재하겠죠. 근데 이 전자가 에너지를 가지고 갑자기 에너지를 외부로부터 흡수했어. 그러면은 내 인력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그 자신의 힘이 생긴 거지. 그러면서 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거야. 내 인력으로부터, 내 구속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 즉, 전자가 만약에 먼 껍질에, 원자핵으로부터 먼 껍질에 존재해, 그 얘기는 그만큼 전자의 에너지가 크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세 번째 정리합시다.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그 궤도의 에너지는 증가한다. 반대로 가까워질수록 궤도의 에너지는 작아진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게 조금 중요한데, 자, 뭐냐면 여기에선 얘가 중요해. 뭐냐면 각각의 전자 껍질은 각각의 궤도는 전자가 최대로 수용될 수 있는 개수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정해져 있냐? 첫 번째 껍질은 2개밖에 못 들어가고요. 두 번째 껍질은 8개밖에 못 들어가고 세 번째 껍질은 8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각 껍질마다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수용 개수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만큼밖에 못 채운다라는 거지. 자, 선생님 이거 왜 그런가요?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화학원을 배우세요 라고 밖에 말을 못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비탈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배우긴 합니다. 근데 이 사이에 너무 많은 내용을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약에 2학년이 되시면 여러분들 화학원을 반드시 선택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마지막 5번째입니다. 생각보다 정리할 내용이 많죠? 자, 이렇게 전자 껍질에는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최대 수용 개수가 정해져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전자가 최대 수용 개수만큼 꽉 채웠을 때 우리는 특별히 안정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 껍질을 최대로 채웠을 때 특별히 그 원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특별히 안정해집니다. 그래서 전자 껍질을 최대로 채워서 이렇게 안정해지려는 경향성,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옥텟 규칙이라고 부릅니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면 해당 원소가 굉장히 안정해진다는 얘기죠. 즉 어떤 원소가 있어? 그러면은 2개까지 꽉 채웠어? 그럼 굉장히 안정인 거야. 첫 번째 껍질 다 채우면. 근데 그 다음 껍질, 자 만약에 첫 번째 껍질 다 채우고 그 다음 껍질까지 채워? 그럼 이러면은 불안정한 거지. 그래서 두 번째 껍질까지 만약에 전자가 채워져 있는 경우는 무조건 다시 이렇게 두 번째 껍질을 다 채워야 안정해지는 거고, 또 이런 식으로 8개 이런 식으로 전부 껍질을 채운 상태가 굉장히 안정해진다. 없어지네요, 선생님. 자, 안정해진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이렇게 안정해지려는 경향성을 옥텟 규칙이라고 부른다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일단 주기율표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기에 도구를 지금 막 장착을 했어. 우리 게임 하려면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막 장착을 해야 이제 막 보스 이제 때려 잡으러 가는 거잖아. 그지? 선생님이 게임을 좋아하진 않지만 아무튼 도구를 다 장착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럼 저기 가서 우리 주기율표에 관련된 정확한 개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따라와요. 자, 그러면 주기율표에 대해서 한번 본격적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율표는 일반적으로 족과 주기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족과 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는 우리 전자 배치를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 족은 우리 주기율표를 싹 보면은 몇 쪽까지 이루어져 있냐면 1쪽부터 18쪽의 원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기라고 하는 것은 1주기부터 7주기까지 있다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우리는 사실 4주기까지의 원소까지만 우리 다룰 예정이고요. 어떤 식으로 전자 배치가 돼서 족과 주기의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기율표의 1번부터 20번까지의 원소들을 선생님이 지금 한번 하나하나 전자 배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쪽의 1주기에 존재하는 원소, 바로 1번 원소인 수소입니다. 수소는 1번이기 때문에 양성자수가 하나 있죠? 그러면 주변에 전자 몇 개 있습니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하나 존재하는 꼴로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쭉 넘어와서 어디까지 가냐면 18쪽이 바로 2번이 존재하죠. 2번 원소 누굽니까? 헬륨이죠. 헬륨 같은 경우는 2번이기 때문에 양성자가 몇 개? 그렇지, 2개. 2개 있으므로 전자도 몇 개 있어야 돼? 2개 있으니까 가장 안쪽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2개 위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다시 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양성자수 3개의 리튬입니다. 그럼 얘는 가장 안쪽 껍질에 전자가 일단 2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kop질에 전자가 몇 개? 1개가 이런 식으로 채워지겠죠. 자, 이렇게 해서 8개가 반복이 돼요. 반복이 되고 8개가 반복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몇 번입니까? 그치, 플러스 11번입니다. 11번. 그쵸? 그러면서 안쪽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그 다음 껍질에 전자가
8개가 최대 채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몇 개 채워집니까? 그렇지. 1개가 이렇게 채워진 꼴이 될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일단 이렇게 채워진다는 거 알았어. 자, 그 다음 해볼까? 자, 그 다음 이게 3번이고요. 4번은 여기 있습니다. 4번. 여기에 한번 채워볼게요. 자, 4번은 양성자수 몇 개? 4개입니다. 4개. 자, 4개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여기 첫 번째 껍질에 2개 있고 두 번째 껍질에 2개 있는 이러한 상태가 바로 4번의 원소가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몇 개 더해? 7 더해가지고 8개 있으니까 7 더해가지고 그 다음 먼저 11번 다음이니까 12번 같은 경우는 양성자수 12개. 그치? 자, 그러면은 안쪽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그 다음 껍질에 2개. 이런 식으로 존재를 할 거란 말입니다. 선생님, 여기 안에 2족 다음에 왜 13족 하셨나요? 라고 묻는 친구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 3족부터 12족까지는 원자의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주기율표라는 의미는 사실 주기적인 성질이 나타나게끔 적는 건데 우리 교육과정상의 주기적인 성질, 화학적 성질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안 배웁니다. 그래서 주기율표 자체에도 이만큼이 뚝 하고 떨어져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그 부분은 안 배울 거라서 없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3족으로 넘어가서 5번이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은 양성자 5개, 그럼 안쪽 껍질에 전자 2개, 그 다음 껍질에 3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자, 이 밑에 있는 3주기 옆에는 12 더하기 13번이겠지? 13번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안쪽 껍질에 2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그 다음 껍질에 3개, 이렇게 존재를 하겠다. 자, 여기까지 쓰면 여러분들 아마 어느 정도 느낌이 올 겁니다. 어떤 느낌이 오냐면 족과 주기에 대한 느낌이 한번 올 겁니다. 자,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이 지금 뭐가 똑같은지 한번 봐봐. 그렇지. 보시면은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가 어때요? 다 똑같아. 보니까는 얘는 1족이니까 얘 1개야. 2족인 애들은 전부 다 몇 개야? 2개밖에 없어. 13족인 애들은 3개로 다 똑같아. 그 얘기, 족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거. 그치? 그래서 우리 마지막 것을 그려보면은 18쪽 같은 경우는 이 헬륨을 제외하고 어떠냐면요. 헬륨을 제외하고 여기 몇 번이야? 그치, 얘는 10번이죠. 10번의 네온이고요. 얘는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이렇게 존재를 할 거야. 자, 그 다음에는 그치 플러스 18번입니다. 자, 얘 같은 경우 첫 번째 껍질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그 다음 껍질에 8개 이런 식으로 헬륨을 제외하고 가장 마지막 껍질에 전자가 똑같은 개수만큼 들어있다고요. 즉, 족이 의미하는 거 한번 적어봅시다. 족보. 자, 옆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족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하는 게 뭐냐. 즉, 같은 족의 원소. 같은 족이면 뭐가 똑같냐면 이렇게 가장 바깥쪽에 있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최외 각 전자라고 부릅니다. 즉, 가장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 껍질에 있는 전자 수가 서로 같다. 즉, 같은 족의 원소들은 최외각 전자 수가 같구나. 자, 근데 최외각 전자라는 말도 있지만 어떤 말도 있냐면요. 원작가 전자라는 말도 있어요.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밑에 최외각 전자 수로 한번 표현해 볼 거고요. 원작가 전자 수를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합니다. 자, 최외각 전자수는 1족인 경우 1개 있습니다. 2족인 경우는요, 2개 있습니다. 13족인 경우 3개 있고요. 14족 4개, 15족 5개, 16족 6개, 17족 7개, 18족은 헬륨을 제외하고 8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적어줄게요. 헬륨 제외. 자, 근데 원작가 전자수를 한번 선생님이 표현을 해보면은 얘 똑같아. 1족 1개, 2족 2개,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자, 근데 18족인 경우 원작가 전자수는
0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원자과 전자수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최외곽 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외곽 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원자과 전자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최외곽 전자수라는 말을 쓸게요.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최외곽 전자이기 때문에 우리 18쪽 요 원소들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때요? 지금 아까 얘기한 옥텟 규칙, 전자가 지금 전부 껍질 안에 채울 수 있을 만큼 다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했죠? 자, 이 상태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하게 안정해진다라고 했고, 이러한 18쪽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이러한 경향성을 옥텟 규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그러니 이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누군가와 결합하지 않을 거야, 누군가와 반응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한다고. 그래서 얘는 어차피 반응 안 하니까 이렇게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 최외곽 전자수가 없기 때문에 0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여러분들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쪽의 원소들은 원작 최외곽 전자수도 같고, 또 다시 말하면 원작과 전자수 또한 어떻구나, 같구나 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자꾸 없어지죠, 그죠? 자, 그리고요, 자, 같은 쪽의 이러한 원소들, 같은 쪽의 원소들은 우리 원작과 전자수가 같으면 전자수라고 하는 건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최외곽 전자수라고 했잖아. 따라서 얘는 화학적 성질을 결정합니다. 우리 선생님이랑 너네랑 이렇게 부딪혔어. 그러면은 어디가 부딪혀요, 사실? 너네랑 가다가 막 부딪혔어. 그럼 선생님의 어깨랑 너네 어깨랑 딱 부딪혔어. 그럼 실제로 부딪히는 부분은 너네 어깨와 내 어깨지만 실제로 내 옷과 너의 옷이 부딪히잖아. 이처럼 원소들이 화학 결합,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는 사실 안쪽은 전혀 관련이 없고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에 의해서 화학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즉, 이 바깥쪽에 있는 최외곽 전자에 의해서 뭐가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건데, 18쪽 같은 경우는 8개나 있지만 이 8개 자체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수가 0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원자과 전자수 자체가 그 원소의 화학적 성질, 반응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원자과 전자수에 따라서 화학적 성질이 결정이 됩니다. 결정이 돼요. 따라서 이 원자과 전자수가 같기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같은 족의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화학적 성질이 같아 라고 하면 틀립니다. 화학적 성질이 같은 원소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단지 비슷할 뿐이야.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구성을 할 수 있고요.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금 가지고 있어야 될 역량, 여러분들이 주기율표를 볼 때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선생님의 작은 바람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 원자과 전자수, 최외곽 전자수, 다시 족의 1의 자리, 족의 1의 자리 수만큼이 바로 그 원소의 최외곽 전자 수를 의미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자, 만약에 내가 얘들아 15족 원소래 라고 한다면 그 15족 원소의 최외곽 전자수 5개요 라고 이렇게 각 원소의 족의 1의 자리 수만큼의 최외곽 전자를 가진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요. 다시 17쪽이야. 그럼 그거의 최외곽 전자 몇 개? 그치, 7개요. 7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고. 요 족의 1의 자리 수만큼의 최외곽 전자를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 연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족에 대한 내용을 조금 마치고요. 자, 그 다음 주기입니다.
자, 주기 봐봐. 자, 1족, 2족이 됐어. 자, 주기 같은 경우 1주기는 지금 1주기, 2주기, 3주기로 봤을 때 어떠한 공통점이 있나요? 맞아요. 지금 보면은 1주기는 전자 껍질 수가 하나야. 그럼 2주기는? 2개야, 2개. 3주기는 3개죠, 3개. 즉, 주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결정하냐면 바로 이거 하얀색으로 주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전자 껍질 수, 즉 같은 주기인 원소들은 뭐가 같다? 전자 껍질 수가 서로 같다라고 여러분들 표현하시면 되고요. 주기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 원자의 크기가 점점 증가한다라고 여러분들 봐주시면 됩니다. 이 원자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그 원자의 반지름이야 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주기가 커질수록 원자의 크기도 점점 커지는구나, 원자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만 더 적어줄게요. 원자 핵과 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진다 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너무나도 이 족과 주기에 대한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셨다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정리할 수 있겠죠? 요건 최애 외곽 전자와 원자가 전자의 의미, 최애 외곽 전자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장 바깥쪽에 껍질에 있는 가장 바깥쪽 껍질에 존재하는 전자, 만약에 최애가 전자 수라고 한다면 그 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원자가 전자는 가장 바깥쪽에 존재하는 껍질 중에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를 의미한다 라고 해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명확하게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알겠죠? 자, 이번 시간 여러분들 좀 굉장히 화학이라는 개념을 처음 공부하는 친구들은 조금 어려웠을 것 같거든요. 자, 우리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원소 금속과 비금속 구분하는 것까지만 하고서는 다음 시간에 내용을 좀 이렇게 토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길어도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우리 한번 금속과 비금속의 내용들만 조금 분석해 보도록 합시다. 자, 따라오세요. 자, 그러면 우리 원소를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하여 그들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지금 여기 간단하게 그린 주기율표가 있죠. 자, 이 주기율표에 관련 나와 있는 원소들은 여러분들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수행평가와 굉장히 직결된 내용이고요. 1번부터 1번인 수소와 20번인 칼슘까지는 반드시 그 위치까지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브로민과 아이오딘까지 추가적으로 2개를 더 암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할로젠 원소라는 내용을 배울 때 반드시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 번에 할 때 한번 이 내용을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해 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금속과 비금속을 한번 나누어 봅시다. 자,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금속입니다. 금속.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오프라인 수업이라고 하면은 얘기를 하긴 하는데 지금 온라인이니까 선생님이 말로는 잘 못하겠어요. 사실은 손으로 하는 욕과 많이 닮아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온라인 상에서 채팅창에서 이제 요거 사실은 이게 철자라는 한자인데요. 요걸 가지고 이제 욕으로 많이 쓰기도 하는데 요러한 형태를 가진 요 영역에 존재하는 이 것들이 바로 금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번. 금속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얘네들이 금속 원소입니다. 그럼 나머지 애들은 뭐야? 당연히 비금속 원소이겠죠? 나머지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2번 비금속 이렇게 쓸게요. 자, 일반적으로 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어떠한 특징이 있냐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큰 아이입니다.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공통적인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요 리튬이라는 원소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리튬 같은 경우는 원자 번호가 3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성자를 3개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은 안쪽 껍질에 2개의 전자, 그 다음 껍질에 1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을 텐데 얘가 뭐 됩니까? 얘가 전자를 잃어버린다고. 얘가 전자를 잃어버려. 몇 개를? 요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1개를 잃어버립니다. 자, 그럼 잃어버리면 얘가 이제 양성자는 3개 있는데 전자는 2개밖에 없으니까 더 이상 중성이 아니죠? 그러면은 양 전하를 띠겠죠. 근데 1개만큼을 띌 거니까 리튬 플러스 1 플러스라고 하는데 1은 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라고 쓸게요. 그래서 양이온이 됩니다. 그럼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이거 누구의 전자 배치와 매우 유사합니까? 그렇지, 우리 헬륨의 전자 배치와 매우 유사. 아예 똑같죠, 전자 배치 자체가. 따라서 이 리튬이라고 하는 친구는 이 헬륨의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전자 1개를 잃어버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이런 식으로 금속 같은 경우는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18쪽의 원소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성이 있다라는 얘기죠. 자, 이러한 경향성을 뭐라고 불렀죠? 그치, 옥텟 규칙을 이루기 위해서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에서 바로 이러한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그 밑에 있는 나트륨도 전자 1개를 버리고 이번에는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룰 거고요. 자,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도 전자 1개를 잃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루겠죠. 그 옆에 있는 칼슘 같은 경우는 전자 2개를 버리면서 아르곤의 전자 배치를 이루겠죠. 마그네슘 또한 역시 마찬가지. 전자 2개 버리고 네온. 알루미늄 전자 3개 버리고 네온, 베릴륨도 전자 2개 버리고 헬륨. 이런 식으로 원소들은 각각의 원자가 전자 수만큼의 전자를 버리고 그 전 주기에 있는 18쪽의 원소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는 경향성이 있다. 그런 걸 바로 전자를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공통점으로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비금속이에요. 자, 비금속 원소 같은 경우는 어떠한 성질이 있냐면 얘는 공통적으로 전자를 얘는 반대야. 얻고 뭐 되고 싶다. 그치? 얘는 얻으면 음이온이 되겠죠?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이나요? 보이네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 예를 들자면 어떤 친구? 요거. 자, 플루오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플루오린은 9번입니다. 자, 9번이니까 양성자 몇 개? 그렇지. 아이고, 3개가 아니라 9개죠. 그죠? 그럼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요. 9개 채워야 되니까 그 다음에 7개, 총 전자도 이렇게 9개 존재를 하겠죠? 자,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뭐 한다고? 전자를 얻는다고요. 전자 몇 개 얻냐면요. 얘는 전자 1개를 얻습니다. 전자 1개를 얻으면은 분명히 플루오린 같은 경우 9개의 양성자가 있는데 전자 1개가 더 들어와서 전자 10개가 되는 거지. 그럼 얘는 1-만큼 음전하를 더 띄겠죠. 그래서 1을 생략해서 마이너스라고 씁니다. 자, 그럼 이 친구의 전자 배치는요. 9개의 양성자는 변함이 없으나 지금 전자 수가 지금 이렇게 10개가 되어버린 거지. 자, 이거 누구의 전자 배치와 매우 똑같습니까? 유사합니까? 그렇지. 그 바로 옆에 있는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는 거지. 자, 이런 식으로 이 비금속 원소 또한 18쪽의 전자 배치를 이루기 위해서, 즉 이걸 뭐라 그래? 옥텟 규칙을 만족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자를 하나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른 원소들도 마찬가지겠죠. 자, 산소 같은 경우는 16쪽이야. 그럼 최외곽 전자가 6개 있지? 그럼 2개를 더 들여와야 되겠네? 2개 더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 자,
질소 같은 경우는 15족입니다. 그러면 원자과 전자, 체외과 전자 5개 있죠? 그러면 3개를 더 들여와야 되니까 3개의 전자 얻어서 네온의 전자 배치 3-를 띠는 이러한 이온들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비금속은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있다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쵸? 자, 근데 조금 특이한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네모칸을 쳐보고 선생님이 3번으로 쓸게요. 3번. 자, 누구냐면 얘네들은 18쪽의 원소를 일반적으로 비활성 기체라고 부릅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비활성이야. 어느 누구와도 반응하지 않아. 즉 얘네는 반응성이 뭐해? 반응성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미 뭐 만족했으니까 옥텟 규칙을 만족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얘네 같은 경우는 그 누구와도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금속에 속해 있지만 비금속 성은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이 수소입니다. 수소. 자, 얘는 조금 예외적인 친구라서 4번으로 정리할 거예요. 얘는 굉장히 예외성이 많은 친구입니다. 자, 왜 그러냐? 얘 같은 경우 1쪽에 존재해. 얘들아, 1쪽에 존재하는 원소 다 금속이잖아. 그지? 왜냐면 전자 한 개 버려서 양이온 돼야 되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쪽에 존재하지만 1쪽이지만 뭐에 속해? 얘는 비금속에 속합니다. 그러면은 비금속이면 당연히 음이온이 돼야 되는 거잖아. 한데 비금속이지만 얘는 무려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고 양이온이 되려는 성질이 큰 친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뭐 이 원소 이렇게 지우고 난 다음에 내가 A, B 이렇게 써놨어. 그런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해놓고 A와 B는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니? 라고 물어봤어. 그럼 너네 이렇게 보겠지. 선생님이 화학적 성질을 얘기할 때는 족을 보라고 했어. 족은 원자과 전자수가 같은 것끼리 묶은 거니까. 그럼 얘는 둘 다 1족이니까 원자과 전자수가 같네?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 화학적 성질도 비슷하겠다. 이거 맞아. 라고 하면 큰일 납니다. 자, 왜냐하면 수소 같은 경우는 예외성을 띈다라고 해서 얘 같은 경우 1쪽이지만 얘는 비금속이고 비금속이지만 양이온이야. 얘네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얘는 비금속이고 얘는 금속이기 때문에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틀린 보기라고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기율표에서 기본적으로 금속과 비금속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함께 비활성 기체와 그리고 수소의 예외성까지 확인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딱 한 가지 더 이런 말들이 나와요. 금속의 성질. 자, 여기다 적어볼까요? 보이죠, 여기? 자, 여기 보면은 금속의 나오네. 그치? 금속의 반응성이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약간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자,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금속 원소가 전자를 잃기가 잃기 쉽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즉 전자 잃기 쉽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양이온 잘 된다 이 얘기겠지? 양이온 잘 된다. 양이온 되기 쉽다라는 말이고, 이 말은 사실 조금 여러분들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랑 확장해서 배운다면 전자를 잃어버리는 이러한 과정을 우리는 산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산화되기 쉽다라는 말로 고쳤을 수 있다. 이 세 가지 말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금속에서는. 알겠죠? 자, 그러면은 얘네들 중에 혹시 금속의 반응성을 한번 파악해보자 라고 한다면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 자, 봐봐. 내가 이렇게 그어서 자, 같은 지금 여기 리튬이네. 리튬, 나트륨, 칼륨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중에 금속의 반응성 누가 제일 크니?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할 것 같아요? 자, 얘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봐. 이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여기에서 잠깐 가지고 와서 쓸게요. 지금 같은 족에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 그 얘기는 주기가 점점 커지는 거다. 그지? 근데 주기가 점점 커진다는 말은 이 주기라는 건 전자 껍질 수를 의미하는 거죠. 전자 껍질 수가 점점 커진다라는 거잖아. 그치? 자, 근데 전자 껍질 수가 커진다는 거는 핵과 전자 사이에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얘기했죠. 그죠? 근데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면은 핵과 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이 점점 어떻게 될까? 점점 떨어지겠지. 그러면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가 떨어지기 쉬울까 어려울까? 생각해봐. 인력이 작네? 그러면은 떨어지기 훨씬 쉬울 거란 말이야. 즉 주기가 크다는 얘기는 전자 껍질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핵과 전자 사이가 멀어져서 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작아지기 때문에 전자가 더 쉽게 떨어질 수 있어. 더 쉽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는 이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전자 떨어지기 쉬우니까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금속성이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다고요. 어떻게 좀 괜찮을까요? 그지? 자, 괜찮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훌륭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해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자면 비금속의 성질, 비금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금속성은 똑같이 우리 요거랑 똑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 비금속의 성질은 반대야 완전. 자, 금속의 반응성, 비금속의 반응성이라고 해요. 비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은 아까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은 전자를 잃기 쉬운 거였지만 그 비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말은 전자를 뭐 하기 쉬울까? 그치, 얘 성질 자체가 얻는 거니까 전자 얻기 쉽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고 뭐 되고 싶어? 음이온 되기 쉬워. 음이온 잘 된다. 자,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요 전자를 얻는다라는 말, 아까 잃는 건 산화니까 얻는 거 뭐라고 부르냐? 전자 얻는다, 환원된다 라고 부릅니다. 환원되기 쉽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따라서 만약에 요 애들만 봤을 때 전자를 얻기 쉬우려면 위로 올라갈수록 얻기 쉬울까? 밑으로 내려갈수록 얻기 쉬울까? 자, 전자를 얻으려면요,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지금 주기가 줄어들수록 전자 껍질 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핵과 전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니 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도 세질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전자를 후룩하고 잡아 당길 수 있다는 얘기. 따라서 위로 올라갈수록 비금속 성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라고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금속과 완전히 전혀 반대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 살짝 비켜줄 거예요, 여러분, 필기하게. 그래서 요 내용들 여러분들 혹시 필기 지금 못하신 친구들은 잠깐 일시정지 시켜놓고 필기를 잘 해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주기율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현대의 주기율표에 따라서 전자 배치를 통해서 족과 주기의 의미까지 설명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암기해야 할 원소들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금속과 비금속으로 분류를 하면서 비활성 기체, 그리고 예외적인 수소, 그리고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 비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의미까지 우리 여러분들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너무 길었죠, 그죠?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이렇게 내용을 좀 한 번에 전달을 해야 되고, 이 부분 같은 경우 우리 다음 시간의 내용까지 수행평가와 매우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부분 숙지하셔서 수행평가 잘 보길 바라고요.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